사람은 왜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생존 때문입니다. 그러면 생존에 필요한 물건만 살까요? 그렇지 않죠. 생존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삽니다.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에 의해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필요한 물건이라면 자주 사용을 해야 하는데 별로 사용하지 않아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물건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 사람들은 생존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살까요? 저는 이웃, 사회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사회화를 합니다. 사회화를 통해서 좋은 것, 나쁜 것에 대한 가치관이 생깁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될 때 사회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정해줍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관이 수동적으로 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소유의 욕구가 두 가지에 의해 고착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타인과의 비교입니다. TV에 대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32인치 TV가 있습니다. 이런 크기로도 드라마, 영화를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과 비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커다란 TV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커다란 TV를 살까요? 처음에는 그 물건으로 생기는 이익을 남을 통해 듣게 됩니다. 화면이 크면 생동감이 있다. 소리가 생생해서 좋다라는 말을 듣죠. 그리고 체험을 해본 뒤 사게 됩니다. 그 뒤에 점점 커다란 TV를 원합니다. TV의 크기는 생동감보다는 남과의 비교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하고 같은 수준의 사람들보다 작은 TV를 사면 마치 내가 못 사는 사람 같다는 느낌 때문에 똑같거나 더 큰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다른 물건들은 어떤가요? 다른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는 기준이 필요에 의한 것도 있지만 남과 비교하여 우월하려는 우월감 때문에 사기도 합니다. 누구는 이런 것을 샀다는데 내 수준이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하며 물건을 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필요에 의해 샀다고 스스로 세뇌를 시키죠. 둘째, 기업의 교묘하고 치열한 광고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각종 매체에서는 이 물건을 사면 완전히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바꿔줘요. 그러니까 당신은 반드시 사야 합니다. 하고 매일 광고합니다. 이것은 거의 세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의 광고가 세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죠. 우리 뇌는 자발적으로 생각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남이 이야기하는 광고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매 시간 쉬지 않고 나오는 광고는 결국 우리의 뇌에 박히고 맙니다. 예를 들어 TV에 나왔던 어떤 광고는 문구를 외우고 싶지 않았는데도 외워서 되뇌이는 경우도 있고, 광고에 나오는 CM송은 외우지 않았는데도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세뇌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실제 사용 후 좋은 점이 한 가지라도 발견되면 다음부터는 그 상품에 꽂히게 되고 점점 고급 제품을 사게 됩니다. 물건은 알게 모르게 사회의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물건에 대해 사회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물건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사람들은 물건이 그 사람을 나타내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명품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명품에 집착하는 이유는 희소성으로 인한 부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부자는 존경은 아니어도 부러움의 상징입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 남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나타내줍니다. 명품은 가격이 비쌉니다. 사람들은 비싼 물건을 소유하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자의식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 명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물건에 대해 수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쇼핑 중독에 걸리기 쉽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주체적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물건에 대한 과한 욕심은 삼가해야 합니다. 오늘은 강원도 산골 오두막집에 살면서 무소유의 삶으로 살다 가신 법정 스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필요와 소유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법정 스님의 무소유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한 탁발승이요. 내가 가진 거라고는 물레와 교도소에서 쓰던 밥그릇과 염소젓 한 깡통, 허름한 담요 6장, 수건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평판, 이것뿐이요. 마하트마 간디가 1931년 9월 런던에서 열린 제2차 원탁회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도중 마르세유 세관원에게 소지품을 펼쳐 보이면서 한 말이다. K. 크리팔라니가 엮은 간디어록을 읽다가 이 구절을 보고 나는 몹시 부끄러웠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지금의 내 분수로는 그렇다. 사실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나는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었다. 살 만큼 살다가 이 지상의 적에서 사라져갈 때에도 빈손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것저것 내 몫이 생기게 되었다. 물론 일상에 소용되는 물건들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꼭 요긴한 것들만일까? 살펴볼수록 없어도 좋을 만한 것들이 적지 않다. 우리들이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적잖이 마음이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필요에 따라 가졌던 것이 도리어 우리를 부자유하게 얽어맨다고 할 때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는 가짐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흔히 자랑거리로 되어 있지만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나는 지난해 여름까지 난초 2분을 정성스레 정말 정성을 다해 길렀었다. 3년 전 거처를 지금의 달의 헌으로 옮겨왔을 때 어떤 스님이 우리 방으로 보내준 것이다. 혼자 사는 거처라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는 나하고 그 애들 뿐이었다. 그 애들을 위해 관계서적을 구해다 읽었고 그 애들의 건강을 위해 하이포넥스인가 하는 비료를 구해오기도 했었다. 여름철이면 서늘한 그늘을 찾아 자리를 옮겨주어야 했고 겨울에는 그 애들을 위해 실내 온도를 올리곤 했다. 이런 정성을 일찍이 부모에게 바쳤더라면 아마 효자 소리를 듣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렇듯 애지중지 가꾼 보람으로 이른 봄이면 은은한 향기와 함께 연두빛 꽃을 피워 나를 설레게 했고 잎은 초승달처럼 항시 청청했었다. 우리 달의 헌을 찾아온 사람마다 싱싱한 난초를 보고 한결같이 좋아라 했다. 지난해 여름 장마가 갠 어느 날 봉선사로 운원오사를 뵈러 간 일이 있었다. 한낮이 되자 장마에 갇혔던 햇볕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앞 개울물 소리에 어울려 숲속에서는 매미들이 있는 대로 목청을 돋구었다. 이때서야 문득 생각이 난 것이다. 난초를 뜰에 내놓은 채 온 것이다. 모처럼 보인 찬란한 햇볕이 돌연 원망스러워졌다. 뜨거운 햇볕에 늘어져 있을 난초잎이 눈에 아른거려 더 지체할 수가 없었다. 허둥지둥 그 길로 돌아왔다. 아니나 다를까 잎은 축 늘어져 있었다. 안타까워하며 샘물을 길어다 죽여주고 했더니 겨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어딘지 생생한 기운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나는 이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이 괴로움인 것을.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념한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난을 가꾸면서는 승가의 유행기에도 나그네 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을 못했다. 밖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조금 열어놓아야 했고, 분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처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 며칠 후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놀러왔기에 선뜻 그의 품에 분을 안겨주었다. 비로소 나는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날아갈 듯 홀가분한 해방감.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유정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 이때부터 나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난을 통해 무소유의 의미 같은 걸 터득하게 됐다고나 할까.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처럼 느껴진다. 보다 많은 자기네 몫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다. 물건만으로는 성에 차지라나 사람까지 소유하려 든다. 그 사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끔찍한 비극도 불사하면서 제 정신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 소유욕은 이해와 정비례한다. 그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어제의 맹방들이 오늘에는 맞서게 되는가 하면 서로 으르렁대던 나라끼리 친선사절을 교환하는 사례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다. 그것은 오로지 소유의 바탕을 둔 이해관계 때문이다. 만약 인간의 역사가 소유사에서 무소유사로 그 방향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싸우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주지 못해 싸운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간디는 또 이런 말도 하고 있다. 내게는 소유가 범죄처럼 생각된다. 그가 무엇인가를 갖는다면 같은 물건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가질 수 있을 때 한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자기 소유에 대해서 범죄처럼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소유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까지도 돌볼 새 없이 들뜬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이 육신마저 버리고 홀홀이 떠나갈 것이다. 하고 많은 물량일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씀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이다. 우리는 무소유한 삶에 대한 법정 스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무소유까지는 아니어도 합리적으로 소유하고 소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유에 대해 보다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보다 균형 있는 관점에서 소유와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선 균형 있는 소유는 목적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을 소유하고자 하는지, 그것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를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지식, 경험, 인간관계 등 더 넓은 의미의 소유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와 소비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필요한 것을 소유하되 과도한 소비를 피하며 지속 가능한 소비 습관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 소유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가치나 사회적 지위를 물질적인 것들로만 판단하지 않는다면 보다 풍요로운 내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유의 양보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삶을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소유의 가치와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지속 가능한 소비 습관을 가지는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와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향한 여정을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소유를 통해 삶이 풍요로워지시길 기원합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